비트코인은 금 대비해서 월등한 성적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단기 변동성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비트코인을 모르던 사람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블록미디어 대표와 그리고 글을 쓰는 선임 기자를 맡고 있는 최창환이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널리 알리는 걸 개인적인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32년간 우리 무역투자진흥기관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에 몸담았다가 거기서도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자유롭게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탄생 목적서부터 이거는 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빅브라더로부터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태어나면서 이게 제한된 수량, 곧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통화 폭증과 통화 교란으로 금융위기 등이 들이닥치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은 인플레이션 혹은 초인플레이션하고 같은 이제 그 요인이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편중을 극상위층으로 몰아줌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러한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항해서 나오고 이러한 통화 교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한마디로 한 나라의 패권 통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무역 전쟁, 환율 전쟁, 패권 전쟁, 그리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세계 화폐 개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트코인의 어떤 철학과 사상을 안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 여러 가지 그 탄생 비화도 있고 목적도 있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요즘 현대 사회,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가장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밀턴 프리드만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듯이 그 지금 물가 상승은 그 각국 정부들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요즘 만나면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돈을 뭐 저축해서도 구매력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뭐 주식이 좋다면 일로 쫓아가 봤다, 뭐가 좋으면 쫓아가 봤다 하는데 항상 그냥 상투만 잡고 이렇게 손해보기가 일수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뿌리고 금융기관들이 그걸 통해서 재테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 도리 어떤 재산을 잃는다든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재산 손실과 그 재테크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보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 비트코인이야말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 서민들이나 그 중산층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갖고 그 꼭 비트코인에 이렇게 투자 또는 저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 변동성이라는 거는 새로 태어난 자산으로서 불가피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와 다르게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비트코인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장기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투기적 수단과 마찬가지로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비트코인을 그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넣어두는 장기 저축 수단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성공을 했어요. 이게 트레이딩 뷰에서 그 1900년도 초부터 그 달러와 금의 가격 변화를 갖다가 보여준 겁니다. 그 달러는 그냥 밑바닥에 저렇게 있는데 그 금이 엄청나게 뛰어 올랐거든요. 요 그래프를 갖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고, 요 두 번째 차트가 뭐냐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이 금이 급등할 때가 여기 세 번이 있어요. 세 번이 있는데 그 항상 경제 위기 때 급등을 했습니다. 처음에 급등했던 게, 그 전에는 이제 근본위제에서 이렇게 그 금과 달러를 갖다 교환해 주던 시절이니까 일단 고정돼 있었고, 이제 1971년 닉슨이 금태환을 갖다 정지한 다음에 그 달러를 많이 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금이 이렇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때는 이제 이 2008년 금융위기하고도 이게 매치가 되는데, 그 무렵에 70년대에 그 2004년에 2008년 전에 그 금 ETF가 나오고, 또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쳐가지고 이렇게 금이 급등을 했었고, 또 최근에 금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요 세 시기가 어떤 시기를 의미하냐면은 그 달러를 갖다 과도하게 발행해서 발생하는 그 경제 위기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금이라는 게 이렇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그 이 다음 그래프를 갖다 보면은,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 금과 비트코인 가격을 갖다 비교한 겁니다. 금은 바닥에 붙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이 달러에 대비해서 구매력을 보존하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것이고, 비트코인은 금 대비해서 월등한 성적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단기 변동성에 연연하지 말고 그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 그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의 변동성은 사실은 그리 큰 변동성은 아닙니다. 지난해서부터 월봉으로 봤을 때 7달 내려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고, 오르다가 조정받고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고점 대비 한 22%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반토막보다 더해서 반의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진 적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변동성이 컸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의도적인 변동성일 수 있는데, 원래는 현물 시장이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성립하고, 그게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가상자산이 됐건,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반대입니다. 선물 시장이 먼저 나오고 현물에 대한 거를 올 1월 전까지는 그렇게 허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도덕 현상이라고 선물 시장을 가지고,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한 행태가 많이 나와서 올라갈만 하면은, 그러니까 헤지펀드나 이런 작전 세력들이 끌어내리고, 그것에 동조한 게 사실은 월스트리트나 이제 미국 정부, 그러니까 이것이 화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공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연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ETF라는 이런 아주 훌륭한 도구에 노출됨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줄어들 겁니다. 이제는 현물 생태가 커지면은 선물 시장이, 즉 작전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옛날처럼 뭐 반의 반토막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반의 반토막씩 나는 그러한 추락은 이제는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기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지금 블랙록이나 피델리 같은 이제 큰 형님들이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접한 게 2017년 한 중순경이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격이 막 급등락하면서 그때 초반에 한 200만 원 정도 때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200만 원 정도에 처음 만났는데 제가 경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차트상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었던 그러한 시기에 아시아 경제 위기라든지 우리 IMF라든지 아니면 미국 금융 위기라든지 이럴 때 항상 가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대개 보면은 이렇게 아시아나 뭐 중남미, 유럽 같은 데 위기는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발생을 하고 왜냐하면 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치솟고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때는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특히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한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왜 잘못은 미국이 하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힘들어야 하는가. 왜냐면 이제 피아트 머니라고 해서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가도 옛날에는 뭐 실물인 금으로 교환을 했지만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부채가 암만 많아도 1조 달러짜리 동전을 찍어서 빚을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미국의 달러는 미국 정부가 그냥 찍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냥 찍는 종이일 뿐인데 미국은 그 종이를 찍어서 기축통화국이란 이유로 전 세계에 그걸 뿌려서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받아가는데 미국이 자기들이 어렵다고 돈을 막 찍은 다음에 그걸 회수하는 단계에서 다른 나라가 좀 더 어려워지니까 이 기축통화가 그럼 중국으로 넘어가면 뭐 다른 해결이 되나? 아니거든요. 유유로 넘어가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어떤 단일한 화폐나 그런 중심이 있으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거는 또 생각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의문점이 마음속에 좀 있었는데 2017년에 비트코인을 만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투자를 하면 돈도 좀 벌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돈이 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기본 시스템을 바꾸는 혁명적 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알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타이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2017년에 비트코인 장이 참 좋았습니다. 막 치솟을 때인데 그때 어느 출판사 사장님이 찾아와서 지금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기존의 통화금융 시스템과의 불가피한 어떤 전쟁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정도 거절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한번 써보자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화폐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게 뭐 지금의 기득권 세력과 이 암호화폐 개발자들 간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건 아니고 과거에 우리 화폐 역사서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쓰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 세계를 좀 알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책을 쓸 때 이미 그 전에 기존 통화금융 세력에 대한 책은 제가
썼었어요. 그게 이제 달러 이야기, 환율 전쟁 이야기, 월가 이야기라는 이런 화폐 경제학 대중서들을 한 3권 쓴 상태에서 이제 그러한 현재의 통화금융 세력이 일으키는 이러한 통화의 남발이라거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것을 맞서기 위해서 사실은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비트코인이 무사히 커야 될 텐데 이게 크기 전에 싹이 잘리면 안 될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안쓰러움을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고 어떤 통화교란이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지만 누구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누가 만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커지면서 이제 단단해져야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주도해서 이런 ETF라는 방식으로 이게 비트코인을 모르던 사람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현물 생태계가 커지면은 그런 불안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원래 목적을 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때는 뭐 이 가격이 어디까지 갈 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았고, 근데 가격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굉장히 많이 오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 특별한 가격 목표를 정하지는 않은 게, 왜냐면 당시에는 몇백만 원에 시작해서 이제 2017년 말에 2천만 원, 2만 달러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자체만 해도 엄청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격 상승에서 뭐 거기서 뭐 10배가 더 오른다 뭐 이런 생각을 구태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유는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기준이 벌써 1조 4천억 달러인데, 이제 이게 과연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격들에 대해서 그 궁금도 하시고 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럼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써놓은 논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른다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가격보다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안쓰럽고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계화폐에 대한 그다음에 현재의 달러의 횡포에 대한 그 도전 의식을 갖고 있는 사실은 유대인 암호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한 30년 전서부터 이거를 개발해 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그때는 좀 안쓰러웠어요. 이게 나와서 제대로 크려면 이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묘목이니까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나려면은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금융권하고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고, 이제 제대로 제도금융권하고 같이 경쟁과 어떤 협력을 하면서 커나갈 수 있는 판이 마련된 것 같아요. 예.